개발 이해. 오늘은 7번째, 우리 8번째 과정 중에서 오늘은 7번째 데이터 게더링,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그 조직 개발 프로세스, 조직 개발 절차에서 절차의 순서에서 진입과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데이터 수집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조직 개발 실무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좀 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거나 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오늘 짧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직 개발 절차를 다시 한번 풀 절차를 보고 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데이터 게더링 이렇게 하면서 조직 개발 기본 절차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진입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수집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곧 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천 자료들을 모으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실은 이전 단계, 진입과 계약 단계에서 고객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또 고객이 간지러워하는 곳, 또 간지러워하는 부위, 이 부분에 대한 걸 데이터 게더링에서 제대로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면 어떻게 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 어떤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냐, 또 그 다양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의 장단점은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점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같이 살펴볼 텐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요 3가지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고 또 효과성을 발휘하고 또 조직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게더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데이터는 정말 다양하고 방대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느냐, 조직 개발 컨설턴트, 이 프랙티셔너가 어떤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가 없으면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바람직한 알맞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그 컨설턴트의 역량이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고객에게도 컨설턴트에게도 배우는 과정, 우리 이 상황과 지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또 배우는 과정,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고 또 우리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객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용한 정보는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요인에 대한 파악이자 이 문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떤 상호관계, 인터랙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인과를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의 인터랙션을 이 데이터들이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문제가 거의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과가 밝혀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게더링이 굉장히 중요한 컨설팅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나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로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이 자체로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변화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서베이 분석 결과를 궁금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또 변화 관리자, 그 체인지 에이전트나 또 조직 내부의 파트너들, 또 그 조직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지속시키는 것, 변화 관리를 지속시킨다던가 변화에 관심을 계속 지속시켜 준다거나 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 데이터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 하는 이런 행위들, 이것이 조직 개발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식, 이런 행위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 관리의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변화 관리의 수단이 된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또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알려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역시 관리되어야 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진단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단,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인데요.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그것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기저에 있는 부분을 탐색하는 데이터 게더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진술하고 그 진술된 문제 이면에 있는 전제되고 있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계속 표면적인 문제를 진술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그 이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터뷰 방법을 쓴다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되는 역량이겠죠. 오디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 그래서 이 데이터 게더링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직개발 컨설턴트로서 내가 어떤 역량까지 구체적으로 더 갖추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또한 준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문제를 진술할 때 그 이면까지 조사할 수 있는 이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 데이터 게더링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 아주 일반적인 절차를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이런 절차를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예, 그런 방식은 바로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어떤 조직을 만났다, 클라이언트를 만났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절차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객사를 만났습니다. 이 고객사의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진입 단계와 계약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프로젝트 어나운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만나게 됐고 어떤 선정된 그 인터뷰일지 관찰법일지 뭐 할지 모르는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이유와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 자료 수집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게 됐다, 서베이를 하게 됐다라는 이 목적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 수집 방법을 위해서 인터뷰 가이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이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절차에서도 이어질 텐데, 진단 이후에 이어지는 건데, 피드백 절차에서 이 프레젠테이션과 디스커션이 함께 이어질 수 있죠. 그런 절차들을 말해준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 이런 절차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을 건가, 그 절차를 봤으니까 이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우리가 많이 접해본 방법이 아마도 여기서 뭘까요? 가장 많이 경험했다 하는 데이터 수집의 방법, 내가 참여해본 것, 또 내가 경험해본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서베이, 질문지법, 이런 게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경제성이 높으면서도 비용 대비 그 효과를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주제를 다뤄낼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서베이나 질문지법이 범용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것을 디폴트로 하고 플러스 알파 어떤 것을 할 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양적 진단이라고 하죠. 양적 방법. 그래서 정량적으로 저런 이제 서베이 설문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은 절차나 방법이 좀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인터뷰. 인터뷰는 그 특징이 1대1로 보통은 이루어지죠. 1대1의 미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민감한 사항, 그러니까
이 면대면으로 1대1로 만나서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조사를 하면 더 좋은 면담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기에 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심층 면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심층 어떤 조사를 해야 될 때 인터뷰를 하면 좋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다루거나 깊이 하나의 한두 문제를 정도를 깊이 탐색하고자 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근데 이것에 의한 극단에 있는 게 서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지법 같은 거. 질문지는 한꺼번에 2, 300개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카테고리를 조사할 수도 있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낼 수 있지만 인터뷰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룬다기보다는 한두 개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심도 깊게 다루죠. 물론 그 여러 가지 질문이라고 하지만 한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좀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는 사실 이 다섯 가지 그 방식들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컨설턴트의 대인관계 스킬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인터뷰와 조금 전에 봤던 포커스 그룹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컨설턴트의 대인관계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인터뷰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컨설턴트의 자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경찰에서 조사를 받듯이 신문에 가깝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접을 실제로 경찰관의 조사 같은 내가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그런 조사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려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담법이 인터뷰법이 범죄자의 조사받는 조사 같은 그런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closed question,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업무 장면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열린 질문을 통해서 인터뷰, 면접에 참여하는 상대방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스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터뷰 가이드를 설계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안내지를 담아서 미리 참여자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또 인터뷰 자리에 나왔을 때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고 참여자를 인터뷰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이게 표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계를 할 때도 내부에 있는 어떤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다 할지 인사팀이랄지 이런 이제 담당 팀을 거쳐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다. 그러면 꼭 제조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조직 전체 문제를 다룰 때는 불러서 인터뷰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표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런데 보통 현장은 바쁘니까 생략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 만약 공장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2교대면 낮과 밤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을 참여시켜서 같이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 마케팅 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가 다 인터뷰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표집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단계는 참여자 접촉과 또 그 스케줄을 해주는 것. 그래서 적절하게 언제 만날 수 있도록 스케줄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라포 형성, 그 참여자에게 맞는 라포 형성을 해서 그와 이 부분이 아까 열린 질문을 한다든지 또 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인터뷰를 실시하는 컨설턴트가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인터뷰를 시작할 때 설명해 줌으로써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본격 질문을 던지면 참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인터뷰에 불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터뷰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사람을 대해야 하는 그런 기술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OD 컨설턴트는 인간관계 기술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좀 더 배워둘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럴 때 그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터뷰를 잘 마쳤으면 자, 이로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을 거잖아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고 그 결과를 이 참여하신 분에게는 또 어떻게 알려줄 건지 또는 조직이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에 대해서도 잘 랩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어떤 잘못된 일에 불려와서 스파이 짓을 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고 내가 중요한 일에 참여했고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거다라는 가이드를 마지막 장면에서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절차들은 똑같이 포커스 그룹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다음 장표가 안 넘어가지네요. 네, 포커스 그룹에서도 이어지는데 이 포커스 그룹에서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아까 인터뷰보다 훨씬 더 많은 인터랙션 스킬이 필요합니다.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그 인터뷰에서는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훨씬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포커스 그룹은 좀 더 그룹으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적어도 2~3명 내지 4~5명, 많게는 15명까지를 그룹으로 해서 집단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인데 집단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 역동이 커지기 때문에 집단의 역동을 다루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적인 그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는 OD 컨설턴트가 파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대화를 짧은 시간 안에 구조적으로 잘 다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화되거나 비구조화되거나 어떤 그런 그 그룹 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중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그룹으로 다루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꺼내면 이게 정보를 얻기 위함인데 갈등을 중재하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는 그 면접법, 인터뷰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는 오히려 이제 좀 한 이슈,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동시에 듣는 것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다루는 것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마케팅 장면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번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고객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내부 그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커스 그룹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분석해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것은 포커스 그룹의 장점은 인터뷰 기법의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절차는 인터뷰 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굉장히 독점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독점하는 사람들을 좀 수줍어서 잘 발언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발언의 양을 균형감 있게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디 컨설턴트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균형 있는 참여를 도울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네 선생님 적극적인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 주는 이런 진행 스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로서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진행을 할 때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한 명이 아니라 내가 그룹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그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서 공동 진행자 내지는 기록자를 코 컨설턴트를 대동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안전한 분위기를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행자 한 명만 더 있어도 그룹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러 왔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안내와 설명은 언제든 꼭 안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점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포커스 그룹이라고 또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쓴다고 했던 서베이,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네, 이건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좋은데 이 방식의 좋은 점은 너무 경제성이 있고 범용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다 보기 때문에 조직들도 이 방법을 너무 많이 선택해요. 그런데 자주 선택하다 보니까 해마다 각 부서에서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의례적으로 이 조사에 구성원들이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인데 그 서베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너무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처럼 여겨져서 그냥 333333 이렇게 찍는다든지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면대면으로 하면 굉장히 지금 어떤 것을 인터뷰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체감해서 이것을 컨설턴트가 잘 반영해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서베이는 정해진 질문에 주도적으로 자기 보고식으로 구성원이 답하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다면 오리엔테이션, 사전 설문을 들어가기 전에 대면 서베이를 한다면 오리엔테이션을 아주 정성 들여서 해서 서베이를 시작하게 한달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온라인에 그 페이지를 넘어가게 할 때, 자, A 문항에 10개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A 문항이 넘어가기 전에 어떤 부스팅 효과를 낼 수 있는 안내 문구랄지, 자,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치로운 뭔가를 대답해 주세요. 이런 어떤 안내와 무언가를 추가해 주신다면 또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게 되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설문에 오류가 발생하니까요. 그런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을 그 장치를 심어주면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성원들은 해마다 하는 설문이라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스킵하는지도 전략이 발달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담당 부서나 이제 컨설턴트가 면밀하게 함께 고민해서 극복하도록 하는 게 또 굉장히 서베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서베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발달되어 있을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방법은 관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찰법은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거에 설문이나 인터뷰나 그 포커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과거의 행동을 물었어요. 근데 관찰법은 현재의 것을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컨설턴트가 보면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메모하거나 그 어떤 비디오를 뜨거나 음성을 뜨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매우 참신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문화 인류학적 방법론에서 왔죠. 그런 면이 굉장히 좋은데 역시 이게 아쉬운 점은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찰은 특히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좋으면서도 아쉬운 면일 수 있고 오히려 그게 그 전문적으로 그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찰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제한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관찰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히 그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이런 파트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실제로 병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 병원에 가서 환자의 행동을 관찰한달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수납 창구에서 수납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고객 컴플레인이 많아요. 그럼 그 수납 창구에서 관찰을 한달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직접 그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저희가 만약에 회의 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가서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언제 컨설턴트가 와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알림이 가게 되고 컨설턴트로 보이는 사람이 회의를 지켜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는 것 때문에 관찰이 일어난다라는 그 관찰의 상황 때문에 관찰하는 현장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부인이 와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감독으로 인식하고 오늘은 멋있게 회의를 한달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찰하려는 관찰의 정보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관찰도 그 관찰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게 아니라 관찰한다는 상황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또 그 관찰법에서는 유의해야 될 내용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아주 특이한 문제를 관찰하거나 또 이렇게 아주 잘 관찰하기 힘든 그런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찰법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비간섭 측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비간섭 측정. 요 부분은 그 컨설턴트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뭐 인터뷰나 조사나 관찰이나 이런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혀 내가 어떤 응용을 하지 않고 그걸 가져와서 분석하는 것. 네, 이게 비간섭적 측정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것, 어떤 것, 네, 매스컴에 보고된 자료랄지 역사적인 그 조직 내에 존재하는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분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컨설팅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져오죠. 재무자료랄지 조직 내의 보고서랄지 기획서랄지 뭐 이런 것들, 또 이미 정리되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개발 컨설턴트도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물론 여기에도 해석의 틀, 해석의 이 필터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가져와서 편안하게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조직 문화를, 조직 개발 컨설턴트가 조직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또 가져와서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게실, 카페테리아, 회의실 이런 것들 이미 존재하는 정보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이야기와 은유 이런 것들은 포커스 그룹에서도 다룰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을 다룰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 포커스 그룹, 그 다음에 서베이, 관찰법, 그 다음에 비간섭 측정, 이런 방식들을 다룰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건 고객과 컨설턴트가 함께 협의를 해서 컨설턴트가 선택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서베이로 끝내요. 설문지로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도움이 된다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적어도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앤더슨도 어떤 추천을 해주느냐,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네, 하나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다양한 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다.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포커스 그룹을 하고, 저희도 보통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에 변형된 형태인 그 그룹 진단을 저희도 합니다. 또는 가끔은 또 양적 진단을 추가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우리가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할 때 역시 우리는 윤리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이 윤리적인 부분들은 중복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 1차, 2차, 1, 2, 3, 4, 5, 6번 앤더슨 조직개발 이해 시리즈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수집에서 윤리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함부로 활용하거나 응용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이 본 프로젝트 외에. 이건 우리가 계약상에 이미 서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곳에나 활용하면 안 되고 여기에만 쓰고 폐기해야 되는 정보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이건 정말 그 컨설턴트가 의식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간과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순서에서 다룬 건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데이터 게더링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진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이 데이터 게더링과 더불어서 진단을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5가지 데이터 게더링 이 방법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걸 어떻게 더 균형적으로 쓸 수 있을 거냐? 이걸 쓸 때는 요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비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그런 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성. 자, 도저히 대면으로는 표집된 우리 구성원들이 올 수 없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균형. 그리고 문제와의 관련성.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최상이다. 그렇다면 서베이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심층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균형. 그리고 accuracy, 정확성, 얼마나 정확하게 다루어낼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의 균형. 그리고 유연성,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1개 이상의 방법을 적용한달지, 또는 구성원들과 이렇게 할 때도 구성원을 만나서 하는 거랄지, 또 구성원의 비율이랄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균형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좋은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거의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원천을 잘 수집하는 것,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고객과의 접점에서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컨설턴트의 기술과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면서 다음 우리 앤더슨 1 시리즈의 마지막인 진단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데이터 게더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